안녕하세요. 팍스 인베스테이너 진행의 정승윤입니다. 내일은 제21대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정책 관련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구간이기도 하고요. 2,700포인트에서 다시 한번 레벨업 할 수 있을지 시장의 방향성 진단을 해봐야겠습니다. 누가 당선이 되더라도 이 증시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들이 우세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진단 지금 필요한 상황이고요. 대외적으로 주말에 다시 불거진 이 알루미늄, 철강 관련 관세 노이즈가 시장을 약간은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양시장 외국인이 물량을 담으면서 6월 첫 거래일의 분위기 나쁘지 않은 상황인데요. 오늘 시장 속에서 다양한 투자 아이디어들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방송은 팍스 인베스테이너와 함께합니다. 경제 방송하면 왠지 조금은 어렵게 불편하게 느껴지실 텐데요. 팍스 인베스테이너가 방송 중반에 이 투자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경제 상식들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조금 더 알기 쉽게 풀어드릴 테니까요.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의 멘토와 인베스테이너 화면을 통해 소개해드립니다. 네, 오늘의 멘토 박정철 전문가님과 함께 김정철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철 전문가님. 네, 김정철입니다. 네, 김정철 멘토님. 네, 관세 불확실성이 커져서 어떻게 소화해낼까 우려가 좀 됐는데 그래도 우리 시장 오늘 선방하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시장 상황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시장이 아는 거죠. 트럼프가 또 이렇게 말 바뀌었다가 또 한번 또 바뀔 거라는 거. 그다음에 또 제가 볼 때 트럼프 그 대통령은 제가 봤을 땐 주식을 잘하는 것 같아요. 잘하는 것 같은데 주식 좀 밀리면 다시 좋은 얘기하고 주식 많이 오르면 또 나쁜 얘기해서 본인이 뒤에서 많이 돈을 벌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근데 이게 함정이 의심인 게 지난 트럼프 일기 때요. 트럼프 일기 때 트럼프가 그 S&P 500 선물 가지고요. 항상 트위터 나오기 전에 대량 거래가 항상 확인됐었는데 그게 트럼프 관계 계좌였거든요. 근데 그걸 조사하다가 코로나 터져가지고 조사가 위야무야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전적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지금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한 얘기 할 때가 됐다. 그래서 항상 안전벨트 항상 매고 다니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시장 어쨌든 긍정적인 전망 해주시는 건가요? 오늘 약보합권으로 다시 좀 시장이 약세로 접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장 오늘 전망을 좀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뭐 오늘 현재 지금 플러스권인데 코스피가 이제 강보와 약보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 플러스권이고 코스닥이 좀 강한데요. 강한 이유가 이제 사실 2차 전지가 오늘 조금 장 초반에 좋았어요. 좋았다가 뒤에서 이제 다시 안 좋아지고 있는데 그 위에 이제 다른 종목들 그러니까 이게 대선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대선이 이제 D-1인데 사실 대선을 준비하는 주식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D-1이 아니라 오늘이 D-Day죠 거의. 오늘 이제 D를 넘어가면 결정이 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대선 관련해서 약간의 기대감들이 시장에 좀 유입되고 있다. 그리고 항상 같이 따라다니던 조방원이라고 있습니다. 조방원. 조방원이 누군지 혹시 아시나요, 여러분들? 이방원 말고. 조방원이라고. 조선방산원전. 오늘 이 세트가 또 같이 다녀요. 역시 이 셋은 항상 같이 다니더라. 오늘 현대로템 올라가고 그다음에 하나에어스페이스 올라가고요. 조선주도 오늘 HD 현대중공업 올라가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원전이 아침에 안 갔어요. 처음에 BHI나 두산에너빌리티가 처음에 오늘 안 좋았거든요. 원전 관련주들이. 근데 이걸 들어올렸죠. 셋이 같이 다니니까 항상. 이거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셋은 항상 세트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반도체가 좀 그래도 플러스를 내고 있어가지고, 근데 이게 이제 엄청난 대단한 소식은 아닌데 모 경제 방송사에서 H경제방송에서 이거 밀더라고요, 아주. 그러니까 자기들이 낸 기사라고 엄청 밀던데, 예, 그 H경제방송에서 이제 기사 낸 게 뭐냐면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AI 관련해서 이제 엔비디아의 이제 저사양 칩 관련한 이제 디램, 그래픽 디램을 공급할 수 있다. 예, 원래 삼성전자가 70% 점유율 갖고 있었는데 그쪽에서 그래픽 디램이 좀 팔릴 수 있다라는 얘기로 바람을 잡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반도체가 좀 플러스 나오고 있다. 그 부분이 조금 이제 좀 시장에서 좀 전체적으로 좀 분위기 좀 좋게 만드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시장은 뭐 사실 대선 전이기 때문에 그 내일 휴일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약간은 좀 관망할 줄 알았는데 그래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약간 좀 적극적으로 좀 움직여주고 있어가지고 좀 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선방이 눈에 띈다라는 이야기를 또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뭐 브리핑으로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6월 하반기 잡았습니다. 2025년 상반기가 벌써 마무리가 됐습니다. 올해 한국 증시는 이 회복과 불확실성 사이에서 조심스러운 줄타기를 하면서 계속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제 6월입니다. 그러니까 하반기에 이 한국 증시는 상승세를 이어갈 것인지 혹은 숨고르기를 할 것인지 그 갈림길에 놓여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그래도 상반기의 마무리가 긍정적이었던 이유는 뉴욕 시장에서 이 격언인데 세린 메이가 무색하게도 뉴욕은 35년 만에 최고의 5월이라는 성적을 거둬냈습니다. 5월 우리 시장만 보더라도 시장의 외국인이 10개월 만에 사자세로 또 전환을 했고요. 또 코스피는 5%, 코스닥은 2.5%가 상승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 또다시 철강 관세 노이즈가 시장에 좀 불거진 상황이긴 한데요. 이 트럼프의 관세는 사실 이 변덕은 어떻게 예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를 제외하고 본다면 하반기에 글로벌 증시 체크 포인트는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시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트럼프가 금리 인하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 또 파월은 객관적인 데이터와 자체 판단으로 조금 더 금리 인하를 신중하게 판단할 것이다 이런 시사를 했습니다. 사실 지난 금요일 PC 물가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여기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이 관세 전쟁에도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비교적 잘 관리가 되고 있고 이것을 좀 증명해내기도 했는데요. 9월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94%까지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시기가 좀 앞당겨질수록 증시에는 유동성이 늘어나겠죠. 금리 방향과 이에 따라서 외국인의 수급, 코스피의 흐름이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시점 하반기 굉장히 중요한 체크포인트가 되겠고요. 대내적으로는 빅 이벤트 바로 내일입니다. 대선이라는 변수입니다. 실제로 2000년 이후의 통계에 따르면 대선이 치러지고 한 달 뒤에 코스피 지수는 평균적으로 2.3% 하락했다. 이런 분석들이 있습니다. 후보들의 공약과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이미 시장에 선반영이 되고 있는 만큼 호재 소멸의 입장에서 증시가 다시 하락할 수 있다는 건데요. 반면 증권가에서는 대선 한 달, 3개월, 12개월 후에 유가증권 시장이 하락한 경우는 9번 중 3번이다. 이런 점을 꼽으면서 이번 대선 이후에도 상승세가 이어갈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다는 점까지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장 상황이 뭐 환율적인 측면을 보더라도 외국인 유입 확대에 굉장히 유리한 환경이 조성돼 있다는 점, 그리고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는 정책이 또 시행이 된다면 그 이후에 외국인의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는 점까지 체크를 좀 해보셔야겠고요. 또 증시에 대해 우호적인 정책이 예상되고 수혜가 예상되는 증권 업종, 이전 정부와 가장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재생 에너지에 관한 관심이 유효하다는 진단도 있습니다. 또 대통령이 누가 되던 간에 이 콘텐츠 발전 공약을 한 목소리로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정부는 6월 중에 AI, 반도체, 로봇, 방산 등 이 전략산업 지원책을 추가로 발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시장만 좀 보더라도 2차 전지 국내 생산에서 촉진세제를 도입한다. 이런 소식도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정책은 관련 테마의 단기 모멘텀을 제공할 수 있는 점까지 꼭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오늘 6월의 첫 거래일이고 우리 팍스 인베스테이너 첫 방송 날이기도 합니다. 이 팍스 인베스테이너에서 하반기 전략 잘 챙기실 수 있도록 많은 투자 정보 준비했으니까요. 많은 관심과 시청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멘토님이시죠. 김정철 전문가님과 시장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대선 이야기를 빼놓고 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뭐 정책과 관련된 종목들이 좀 움직여주는데 특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력 대선
후보가 2차 전지 국내 생산 촉진 세제 도입하겠다 하면서 오늘 그간 너무 힘을 못 썼던 2차 전지가 굉장히 큰 폭으로 움직여주고 있거든요. 좀 어떤 진단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뭐 사실 이제 약간 이제 내용을 들어봤는데 아직 6월이 안 끝났죠. 아직 상반기가 끝나진 않았어요.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7월부터 하반기니까. 일단 그리고 2차 전지를 좀 보시면 오늘 이제 저는 항상 이제 2차 전지 이런 얘기를 드려요. 2차 전지 올라오면 그냥 팔자. 올라오면 팔자. 2차 전지가 잘 될 거라고 여러분들 계속 희망 고문하고 있는데 그 뒤로 잘 된 적이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보시면 아시겠죠. 2023년 제가 날짜까지 외우고 있습니다. 7월 26일 날. 7월 26일 날 제가 이날 제가 뭐라 그랬죠? 에코프로를 볼게요. 에코프로 2023년 7월 26일 맞을 거예요. 맞죠? 이날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이날 제가 휴가를 내고 골프 클럽 밖으로 갔다가 갑자기 점심시간에 옆에 한 네 분이서 직장인 네 분이서 이렇게 밥을 먹고 있더라고요. 제 옆에서 저도 밥 먹고 있는데. 네. 근데 이 네 분이서 막 대화를 해요. 네. 그랬더니 이제 자체 말단인 사람이 부장님 저 2차 전지 투자해서 돈 많이 벌었습니다 하길래 부장님이 그 부장이라는 사람이 나도 그러면 지금 바로 살까? 그랬더니 그 말단 직원이 그러더라고요. 지금 바로 사도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걸 샀어요. 예. 그게 12시 45분. 네. 7월 26일 12시 45분. 제가 그리고 나서 전화기를 들고 밖에 나가서 전화했습니다. 직원들한테 다 팔아라. 그리고 나서 15분 뒤에 정확히 15분 뒤에 대폭락이었고 그게 최고점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다만 그 말단 직원이 제발 회사를 잘 다녔으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근데 그런 이제 제 인간지표적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 드리지만 여러분 차트 보세요. 저 올라오면 무조건 매도해라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2차 전지가 왜 안 될까요? 첫 번째 2차 전지가 지금 뭐에 의존하고 있죠? 전기차에 의존하고 있죠. 전기차가 일단 잘 팔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기차가 팔릴래야 팔릴 수가 없는 상황이죠. 테슬라조차도 이제 포기하고 로보택시로 넘어가서 자율주행 넘어가려고 하고 있는데 과연 2차 전지가 잘 될 건지. 오늘 증시 오늘만 봐도 알아요. 오늘만 봐도 오늘 분봉인데요. 에코프로 분봉입니다, 여러분. 시작하자마자 올라왔다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그러니까 시초가도 못 지키고 그냥 마이너스 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한마디로 백약이 무효하다. 지금 백약이 무효하다. 2차 전지는 백약이 무효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주말 사이에 LG에너지솔루션 LF 배터리 공장 뭐 양산하겠다 했는데 어차피 LF 배터리를 LG에너지솔루션 죽어라 만들어 봐야 어차피 중국 LF 배터리하고 가격 경쟁력이 안 돼요. 그리고 그러면 트럼프가 관세를 전기차에 대해 왕창 매겨야 되겠죠? 그럼 트럼프가 관세를 전기차에 대해 왕창 매기나요? 지금 다시 관세 낮춰줬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지금 생각할 때 중국이 과연 적으로 생각하는 건지 우리나라를 적으로 생각하는 건지 저는 아직 구분을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중국보다 우리나라를 더 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 트럼프는 지금. 왜냐하면 그러면 중국에 관세를 낮춰주면 안 되죠. 근데 중국은 관세를 낮춰주고 애매한 철강 알루미늄 관세는 유럽만 높이면 되는데 유럽 말고 다 같이 높여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2차 전지가 좀 쉽지 않다. 그리고 2차 전지가 되는 때가 언제냐? 오늘 또 뭐 어디 방송사도 보니까 뭐 올해 하반기다 어쩌다 그런데 저는 그런 걸로 판단하는 전문가들은 여러분 믿지 마세요. 자기가 어떻게 알아? 하반기에 캐즘이 바뀔지. 제가 2차 전지가 되는 포인트는 언제라고 보시면 되냐면 배터리, 그러니까 이 중대형 배터리들이 다른 데 쓰이는 걸 좀 보세요. 그럼 다른 데 쓰려면 어디다 써야 됩니까? 제가 항상 강조하는 피지컬 AI. 그러니까 AI인데 이 AI가 전기차뿐만 아니라 어디에 써야 됩니까? 로봇. 그 다음에 우리가 신 일상생활에 보는 뭐 여러 가지 웨어러블 기계들 이런 거에 모두 2차 전지가 쫙 퍼져야지 그때 올라가는 겁니다. 전기차만 가지고 안 돼요, 절대로. 그래서 여러분들 저도 아직 전기차를 승차감 때문에 안 탑니다. 저 내연기관차가 더 좋아요. 지금 현재까지도.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전기차가 더 좋다는 분도 계시는데 아직 호불호가 있기 때문에 전기차만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전기차는 올라오면 뭐다? 매도다. 근데 이런 얘기 하잖아요. 댓글창에 제 욕을 엄청 합니다. 그냥 자기가 2차 전지 갖고 있으니까. 개인 투자자도 2차 전지 물려 계신 분 너무 많거든요. 맞아요. 네. 제가 장장 2년째 팔자고 하고 있는데 아직도 안 파신 거면 이거 진짜 문제 있는 거다. 그래서 제가 차트도 보여드리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항상 2차 전지 올라오면 매도. 그래서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셔서 2차 전지 혹시 들고 계신 분들은 저한테 시원하게 상담을 받으세요. 그동안 손절 못했던 분들도요. 저한테 얘기하잖아요. 다 손절하시더라고요. 제가 아주 강력하게 얘기하기 때문에 하여튼 올라오면 그냥 매도하시자 이런 얘기 다시 한번 또 드립니다.
네, 2차 전지에 대한 전망도 좀 해주셨습니다. 지금 아래 QR코드로 참여하시면 어쨌든 우리 방송이 끝나고도 박정철 멘토님과 계속해서 김정철 멘토님과 계속 함께 하실 수 있어요. 오늘 첫 방이라서요. 또 김정철 멘토님 네,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전지에 관한 이렇게 좀 시원한 전략을 주셨는데요. 지난밤에 사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 넘게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인공지능 가속기용 그래픽 디램 수요가 커지고 있다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어디에 좀 방점을 두고 투자를 해야 할까요? 반도체도 지금 너무 이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속 얘기 드리지만 그 주도주라는 게요. 저 보시면은 여러분 코스피 지수를 볼게요. 코스피 지수를 보면요. 제가 여러분 그 이날이죠. 이날 이렇게 쭉 내려오고 이날이 비상계엄한 날이거든요. 12월 3일 날 비상계엄한 날 제가 그 뒤로 일주일 뒤에 첫 번째 탄핵 부결되고 제가 그 다음 날 월요일 날 대폭 나가길래 제가 뭐라 그랬었죠 그날? 여기가 바닥이다. 그 뒤로 어떻게 했어요? 쭉 올라왔죠. 그 뒤로 쭉 올라왔고 한 번 무너졌습니다. 무너지고 다시 올라왔어요. 다시 올라올 때 뭘로 올라왔어요, 여러분? 여기서 올라올 때 뭘로 올라왔느냐를 보세요. 조선방산이에요. 그러니까 조선방산이 끝나지 않으면 이 조선방산이 끝나야 이 시장이 끝납니다. 이 지수 상승이 끝나요. 그래서 조선주 방산주를 포커스로 보셔야지 반도체는 그 사이에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일 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도체에 너무 중점을 두지 말자.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지금 엔비디아가 오늘 이제 또 주말간에 얘기한 건 뭐였냐면 자율주행 물론 엔비디아가 로보택시 만들지는 않겠지만 테슬라랑 칩 관련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엔비디아도 사실 힘을 이쪽에 쓰지 이제 엔비디아가 계속 블랙엘 칩 지금 차 팔리고 있잖아요. 차 팔리고 있는데 우리 이미 기대감이랑 반영돼서 많이 올라왔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지수가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반도체가 가려면 오로지 삼성전자가 일단 가야 돼요. SK 하이닉스 가지고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기본적으로 디램 수요가 좀 늘어나줘야 이게 올라오기 시작하는 흐름이 될 텐데 SK 하이닉스 이미 HBM 반도체 다 반영된 상태고 그리고 만약에 삼성전자가 여기서 이제 올라오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디램이 왕창 회복하든지 아니면 삼성전자, 엔비디아, HBM을 반도체를 받던지. 근데 삼성전자하고 엔비디아하고 제가 얘기 드렸죠. 옛날에 스토리. 엔비디아가 옛날에 젠슨왕이 이건희 회장한테 막 이렇게 빌었는데 이건희 회장이 그냥 단칼에 잘라버렸거든요. 그래서 젠슨왕이 칼 갈고 있었어요. 젠슨왕이 진짜 칼을 갈고 있었거든요. 삼성전자 한번 너 나중에 한번 밑에 들어오기만 해봐라. 그래 지금 그거 온 거예요. 그 삼성전자 기술력이 딸리다 저는 HBM에서 그렇게 딸리다고 보진 않아요. 원래 HBM 1위가 삼성전자였어요. 그 다음에 SK하이닉스가 원래 2위였고 그러다가 이제 삼성전자가 비메모리에 집중하면서 HBM 인력들을 빼면서 이게 SK하이닉스가 올라온 거지. 원래 삼성전자 HBM 잘합니다. 근데 그냥 재수장 하기 싫은 거야. 그냥 삼성전자 한번 너 당해봐라. 너네 옛날에 우리가 겪었던 서름을 니네가 한번 당해봐라. 그래서 삼성전자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되기 전까지는 삼성전자가 반도체가 전체적으로 올라오기 쉽지는 않다. 그게 이제 물론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피해자인지 모르겠지만 엔비디아가 옛날에 피해자인지 모르겠지만 피해자의 의식이 점점 흐려집니다. 그럼 이제 언젠가 해주겠죠. 네, 그 정도 상황이 되지 않으면 사실 쉽지 않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경기가 돌아야 되는데 문제가 이제 최근에 주말 동안에 나온 얘기가 뭐냐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대규모 감원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앞에 AI 소프트웨어 딴이 잘 돼야 그 뒤에 반도체 딴에서 올라오는 거지. 앞에 소프트웨어가 안 되면 뒤에 반도체 주문 안 해요. 그럼 어차피 엔비디아도 안 돼요, 어차피.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앞단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그다음 메타, 아마존 같은 이런 AI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잘 돼야 되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대규모 감원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AI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한계까지 왔다라고 인식을 하는 지금 오늘장 흐름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게 급격하게 올라오지 못하고 있지만 물론 이제 삼성전자의 그래픽 디램이 중국 수요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가 좀 올라오고 있는데요. SK하이닉스는. 근데 이 부분은 여기까지 해서 크게 변동성 없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좀 드리고요. 다만 내일 대선에서 분위기가 좀 바뀌면 그럼 이제 프로그램 매수로 좀 들어올 수 있다. 프로그램 매수 좀 들어올 수 있어서 우리 단기적으로 반도체도 한 6만 원까지는 삼성전자 6만 원까지 보시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들은 차라리 소부장 관련주들을 보고 하반기 후반에 수시를 하겠다는 생각으로 좀 덤비시면 차라리 낫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약간 시간이 좀 걸릴 거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2차 전지는 아무래도 좀 강경한 입장이셔서요. 반도체가 가야 아무래도 우리 시장도 좀 탄탄해질 텐데 긴 호흡으로 보자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럼 소보장단에서 좀 자리가 괜찮은 종목 보고 계신 종목 있을까요? 있었는데 이제 중요한 건 제가 하도 이 종목 많이 써봤는데 제가 오늘 제가 히드종목 가지고 나왔는데 제가 헷갈려가지고 잠시만요. 히드종목 예, 가지고 예. 나왔을까 볼까요? 한번. 가지고 나왔을까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가지고 나오진 않았네요. 예, 아니 하도 많이 우려먹어가지고. 네. 예. 조금 더 제가 계속 우려보세요. 얘기 드린 종목이 네네. ISC입니다. ISC인데 예. 이제 뭐냐면 요때 한번 수익을 좀 크게 냈어요. 이때 한번 크게 냈고 지금 다시 ISC를 여기서 한번 또 이 구간을 한번 수익을 낸 상태고 지금 이 구간에서 다시 보자는 건데 ISC가 이제 뭐 하는 회사냐면 딱 S 들어갔죠? S 들어간 뭐죠? 삼성전자 아니면 SK하이닉스인데 네. 그렇죠? 그럼 이제 이럴 때 이제 여러분들 항상 기업 분석을 좀 보세요. 보시면 SKC가 가지고 있죠, 그렇죠? SKC가 대주주죠. SKC는 뭐죠? SK하이닉스의 자회사입니다. 예, 그리고 결국 SK라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HBM 반도체 검사 장비를 하고 있는 회사고 SK하이닉스가 하는 HBM 반도체 검사 장비를 하기 때문에 이 회사가 실적이 앞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회사가 지금 장장 6개월째 실적을 다 뒤로 이연시켜 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를 좀 실적이 확실히 크게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주가도 지금 내려와 있고 다시 좋은 포인트다라고 좀 보고 있고 두 번째 포인트는 ISC가 여러분들 이 회사가 이제 유리기판도 합니다. SKC가 유리기판 회사죠. 그리고 유리기판 소켓을 역시 또 ISC가 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ISC가 충분히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역시 빠르게 가진 않을 건데 천천히 실적 보면서 같이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ISC에 관한 또 긍정적인 전망을 남겨주셨는데요. 어쨌든 내일이 D-Day이기 때문에 이 대선 관련된 이야기를 꼭 해봐야겠습니다. 시장이 어쨌든 연고점을 다시 한번 경신해주면서 올라갈 것인가 내려갈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을 모색하고 있는데요. 뭐 대선이 끝나고 나면 빅 이벤트가 어쨌든 소화가 됩니다. 그 뒤에 어떻게 시장 전망하시는지 주도주 여전히 말씀하신 조방원이 간다고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조방원은 이제 예를 들어서 대선 후보예요. 제가 대선 후보인데 제가 대선 후보일 가능성 많이 없겠지만 그래도 이제 없죠. 예를 들어보자고요. 예. 대선 후보다 생각했는데 조선방산 우리나라에서 이제 더 이상 안 키울 겁니다. 그럼 그 사람 바로 안 붙겠죠? 그렇죠. 그래서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일단. 음. 그리고 원전은 좀 의견이 좀 달라요. 원전 의견이 다르고 원전은 이제 사람들이 이제 좀 그러니까 보수 쪽 진영에서 원전을 좀 좋아하고 진보 친재생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원전을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전을 만약에 새로 짓는다고 쳐요. 여러분들 국민들 대다수가 원전을 찬성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원전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구 온난화로 먼저 죽게 생겼어요. 지금. 그러니까 원전을 쓸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원전이 안 좋아요. 왜냐하면 원전을 1000메가와트짜리 원전을 짓잖아요. 거기에 미사한테 떨어지면 그게 핵폭탄이에요. 근데 그래서 원전은 안 좋고 고준위 폐기물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안 좋은데 그래도 지구온난화로 먼저 죽는 것보다는 낫다. 그래서 지금 원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원전 다 찬성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한마디 드릴게요. 그 우리 집 옆에 원전 짓는 거 찬성하십니까 여러분? 찬성 안 할걸요? 예. 그래서 못 짓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래서 못 짓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 전 세계적으로도 왜 못 짓냐? 전 세계적으로 지을 나라들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나라가 아직 웨스팅하우스랑 아직 특허 분쟁이 안 끝났습니다. 안 끝났기 때문에 저는 이제 원전도 이제 그런 형태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대선 정책을 좀 봤을 때 대선 이후에 주가 흐름이나 업종이나 어떤 게 좋을 건지 이제 좀 전체적으로 좀 보자면 제가 이제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어요. 선택 D-Day. 하지만 증시는 오늘 D-1인데 증시는 오늘 D-Day죠, 그렇죠? 자, 아까 이제 앵커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대선 전체 9번의 대선이 있었습니다. 그때 체육관 투표 빼고요. 체육관 투표. 그 전두환 대통령 때 했던 그 체육관 투표를 뺄게요. 빼고 자 대선 이후 한 달 자 화면을 좀 보여드려야 될 텐데 제가 슬라이드 쇼 안 했네요. 네. 대선 이후 한 달 주가는 평균 3에서 4%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9번 대선일 때. 자 1년 뒤에는 14에서 16% 상승했어요. 그만큼 기대감이 크다. 대선 이후 주가가 하락한 경우는 9번에 3번 있습니다. 한 번은 정말 뇌리에 엄청나게 기억이 나는데 제가 막 사회생활 막 해가지고 증권사를 들어간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명박 대통령 때거든요. 이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반토막이 났어요 주가가. 하필 제가 증권사 막 들어왔을 때 왜 그랬을까요? 여튼간에
자, 그다음 대선 이후 2차 추경을 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왜냐하면 자, 대선 이후에 추경을 지금 밀어붙이는 양쪽 후보가 다 추경을 원해요. 근데 만약에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추경을 하려고 더 의지가 더 강한데 그걸 국민의힘에서 만약에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그럼 추경 안 하냐? 추경은 의회 권한이에요. 예. 더불어민주당 의회 가봐야잖아요. 그러니까 추경 무조건 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 이제 증권 관세 수혜주들이 좀 있을 거다라는 얘기. 그 다음에 부동산 공급 위주의 정책. 최근에 제가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지난번에 저기 반포에 있는 신세계 백화점 갔다가 거기 앞에 지나가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가 거기서 연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부동산 얘기를 하니까 환호성을 강남에서 그러니까 부동산 공급을 막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건설사도 좋을 가능성이 있다. 건설사는 추가로 플러스 뭐가 있다? 원전. 거기에 만약에 더불어민주당이 만약 당선이 된다면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경협까지도 걸린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하셔야 되고 오히려 AI 반도체는 모든 후보가 다 AI 투자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봐야지 알아요. 왜냐하면 투자한다고 해서 결과가 나올지는 문제고 이미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격차 따라가 지금 엔비디아에 H백 코퍼 칩을 우리나라 갖고 있는 게 많이 있는데 그것도 활용 못해요 지금도.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AI이 총체적 부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걸 좀 점검을 좀 다시 해봐야 된다. 투자한다 그래 엄청나게 투자를 한다 그래서 이게 바로 성과가 나올 가능성은 없다. 다만 AI에 우리나라에 특화된 소프트웨어 관련된 기업들도 많이 있고 반도체 기업도 있으니 그걸 개별적으로 좀 보자. 이런 얘기 좀 드리고요. 자, 이거는 이제 제가 좀 지표를 좀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누가 되는지는 전 모르겠어요, 도대체. 박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역대 대통령들의 그 경제 성장률을 좀 봐봤어요. 그랬더니 실질적으로 경제 성장률을 물가 상승률과 겸해서 실질적 체크를 했을 때 김영삼 대통령 문민정부 때부터 좀 볼게요. 잘 가다가 꼬꾸라졌죠. 왜 꼬꾸라졌습니까? IMF 맞았잖아요. 예, 대폭락했죠. 그리고 김대중 정부 때 GDP 성장률을 10%를 넘게 올립니다. 그리고 나서 카드 사태 나서 좀 밀렸죠.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 이게 마지막이었어요. 우리나라 5% 성장이. 이때 5% 성장한데 그때 모 언론사 세 군데 있잖아요. 그 세 군데는 하루가 멀다고 나라 망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때 나라 망한 줄 알고 주식 투자 안 했던 분들은 다 지금 후회하고 있을 겁니다 아마. 예. 그리고 나서 이때가 마지막 5%였고 그 다음 이명박 정부 들어가자마자 경제성장 대폭락. 예. 그리고 나서 반등 나왔는데 그 뒤로 다시 폭락. 그때 이명박 대통령이 그때 얘기한 게 747 정책이었거든요. 7% 성장했다. 예. 정확히 반도 못했어요. 예.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는 그냥 안 좋았어요. 계속 안 좋았고 문재인 정부 때 성장이 코로나 때문에 완전히 밀렸죠. 그리고 다시 코로나가 거의 끝나갈 때 반등했는데 윤석열 정부 때 다시 또 밀렸습니다. 그래서 최근 그러니까 이 문민정부 이후의 경제 성장률 보면 어느 때가 가장 최악이었냐? 예, 윤석열 정부 때 최악이었어요. 2.1%밖에 성장을 못했습니다. 예, 그리고 관리 재정 수지를 보면 재정 수지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로 코로나 때 크게 재정 수지를 많이 썼던 게 문재인 정부 때. 그러니까 이럴 때 이제 나라에서 돈을 많이 쓰는 구간이 이 구간인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히려 이제 노무현 정부 때는 거의 돈을 안 썼네요. 돈을 오히려 벌었어요. 예, 벌었죠. 자, 그 다음에 자 보시면 이제 각 대통령 선거 이후에 주가 상승률 추이를 쭉 보면 최근 거만 좀 보자면요. 거의 대부분이 다 플러스였어요. 대부분 플러스였는데 솔직히 이명박 대통령 때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으니까 그렇다고 칩시다. 좀 요거 지혜해 줄게요. 그거 빼고 마이너스는 윤석열 후보밖에 없었어요. 예.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여튼 자 윤석열 후보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다 플러스였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감안하시고 예, 감안해서 제가 봤을 때도 이번에는 좀 그래도 플러스가 좀 나올 확률이 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작년에 너무 못 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 이제 키 맞추기를 보자면 저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히든 정보를 뭐 같이 해도 될까요? 제가? 그럼요. 자, 네. 그럼 이제 제가 그렇다고 해서 누가 된다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니까. 저도 그렇죠. 몰라요. 알면 제가 여기 있겠습니까? 알면 저 이미 재벌돼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그럴 때 저도 누구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누가 되더라도 추가로 추경을 할 거기 때문에 추가로 추경을 하면 수혜를 받는 회사인데 이 기업이
근데 문제는 뭐냐? 이미 1차 추경이 우리나라가 이미 했거든요. 1차 추경인데 1차 추경 때 이미 이 종목이 관련주로 이미 수혜를 받았어요. 또. 그럼 2차 추경할 때 어떻게 될까? 또 받죠. 예. 또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소상공인 플러스 내수 진작 정책 이거를 반대하는 후보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련주기 때문에 근데 지금 주가가 좀 많이 올라온 거 아닌가요? 하는데 저는 이게 탄탄하게 해서 올라가고 원래 이 기업의 이 종목의 장점은 뭐냐면 뒤가 있어요. 혹시 여기서 안 되더라도 실적이 좋은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 때문에 나중에 다시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위험 부담이 거의 없고 누가 되더라도 할 수밖에 없는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종목. 여러분 제가 참고로 얘기했지만 밤 10시 방송 때 제가 저출산 관련주를 뭐 갖고 나왔어요? SAMG 엔터 갖고 와서 정확히 140% 찍었어요. 단 2주 만에, 단 3주 만에. 예. 여러분 그와 비슷한 종목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고요. 예. 아래에다 QR코드 스캐너 들어오시면 이 종목 뭔지 제가 정확하게 다시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투자 이야기를 너무나 재미있게 해주셔서 지금 좀 시간이 부족하게 느껴지는데요. 이 김정철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QR코드 활짝 열려 있습니다. 지금 참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유리 인베스테이너가 브리핑을 준비했습니다.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팍스 인베스테이더 박유리입니다. 앞으로 팍스경제TV 팍스인베스턴을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투자 정보를 드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족한 모습이 있더라도 하루하루 더 발전하는 모습으로 시청자분들의 사랑에 보답하겠습니다. 제가 주말 동안에 유심히 본 증시 이슈 중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 가져온 내용인데요.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30일에 EU와의 부진한 협상에 EU의 핵심 산업인 철강 산업에 관세를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해서 기존 25% 관세에 추가로 25%를 더한 50%의 관세를 부과했는데요. 스테인리스, 철제 경첩 등 다양한 철강 파생 제품들도 모두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되어 오는 미국 시간 6월 4일에 시행될 계획입니다. 이 관세 부과 계획이 EU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철강 알루미늄 제품들까지도 고래 싸움에 참치 등이 터지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관세를 이른바 묻고 더블로 가라는 형태로 부과하면서 우리나라 철강 및 알루미늄 업계도 바로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미국향 수출 비중이 높은 중소형 업체들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또 최근에 미국이 알래스카에 천연가스를 개발하겠다고 하고 우리나라에 동참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역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미국과 관세 협상의 카드로 긍정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마침 오늘이 알래스카 앵커리지에서 열리는 알래스카 에너지회의의 개막날이라고 합니다. 철강에서 특히 강간 업체들의 경우 호재와 악재가 동시에 겹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의 수혜주들이라고 하는 세아제강, 또 동양철강, 넥스틸, S&T 에너지 등 향후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지금까지 팍스 인베스테이너 박유리였습니다. 네, 박유리 인베스테이너의 브리핑 듣고 왔습니다. 김정철 전문가님, 앞서 말한 것처럼 알래스카 에너지 회의에 참석 기대감이 지속이 되면서 오늘 장 초반에는 좀 가스관, 강관업체, LNG, 철강, 중소형, 조선, 기자재 테마가 좀 상승하는가 했는데 지금 보니까 조금은 표정을 달리하고 있는 것 같아요. 투자 아이디어 좀 어떻게 모아가 볼까요? 일단 이제 제가 이 얘기를 이제 딱 들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참 이제 이게 전략이라고 자기 얘기하는데 이게 제가 봤을 때 전략이라는 건 이제 뭔가 신뢰감이 있게 해야 되는데 여전히 신뢰할 수 없다.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얘기 드리고요. 일단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붙여봤어요. 제가 묻고 더블로 가. 지금 묻고 네. 더블로 간 겁니다. 25% 그대로 묻고 더블로 가서 50 가는 거죠. 지금. 예. 자, 트럼프 행정부의 철강 알루미늄 관세가 25에서 50%까지 인상이 됐습니다. 근데 이 6월 4일부터 시행하는데요. 일단 저는 좀 이제 트럼프 행정부 때 이제 우리 미국의 기자분들이 좀 아무 말 안 해야 돼요. 자꾸 뭐 물어봐요. 물어보니까 말을 해. 그러다 보니까 인상이 돼. 첫 번째, 철강 알루미늄 관세 처음 25% 올릴 때 어떻게 올렸냐면요. 비행기에서 기자가 물어봤어요. 저기 트럼프 대통령님 이번에는 철강 알루미늄 관세 안 올립니까? 그랬더니 그래 올려 25% 이렇게 된 거거든요. 제발 좀 기자분들 좀 미국 기자분들 좀 조용히 좀 있으세요. 좀 제발.
자, 그리고 이번에는 SNS로 이번에 날리셨어요. 네. 여전히 SNS로. 50% 인상 예정. 자, 미국 관세 부과에서 철강 가동률이 73%, 77%가 올랐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미국에서 철강 산업의 가동률이 점점 올라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건 왜 그러냐면 수입품의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관세를 맞아서 올라갔기 때문에 자국 생산 철강의 생산량을 좀 늘리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게 근데 엄청난 피해를 줄 거냐? 근데 저는 큰 피해는 가진 않을 거다. 왜냐? 이미 열연강판 같은 경우는요. 이미 관세 부과 수준을 넘었어요. 이미 올해 상승률이 가격 상승률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 상승을 더 급격하게 할 가능성은 쉽지 않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요. 다만 이제 국내 철강 산업은 이제 타격이 좀 불가피하겠죠. 왜냐하면 미국에 이제 우리나라는 트럼프 일기 때 어땠냐면 트럼프 일기 때 철강 안루인가스 25%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우리나라가 협상을 했죠. 트럼프랑 문재인 대통령 때 이제 협상을 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한테 야 우리 딱 요 정도 팔 거니까 요 정도는 무관세를 해줘. 그 다음부터는 관세 매겨. 그래가지고 쿼터제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 쿼터제를 그럼 우리나라 쿼터제 협상을 하려고 하는데 미국이 지금 받아들이지 않고 있죠. 왜냐? 미국은 지난번 쿼터제 협상한 거는 문재인 대통령한테 졌다고 생각하거든요. 자기들이.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쿼터제 협상을 지금 이제 아예 배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카드는 뭐가 있어요? 알래스카 프로젝트가 있죠. 알래스카 프로젝트라는 게 제가 이제 구글 맵 보여주면 좋을 것 같지만 그래도 지금 화면 보기가 좀 그러니까 예. 알래스카를 보잖아요. 예. 거기 보면 이제 위에서 천연가스 북극 쪽에서 천연가스를 땡겨가지고 와서 그걸 팔겠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걸 팔 거면 그러면 자국에 엑슨모빌이랑 그 유명한 회사도 있는데 왜 걔네들은 왜 안 할까요? 너무 사실은 고립돼 있기도 하고 돈이 안 돼서 예. 돈이 안 돼서 경제성이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한테 왜 자꾸 하라고 하냐? 그러니까 돈이 안 되니까 니들이 좀 해라 이거죠. 근데 우리나라 근데 이거를 근데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를 고려해봤을 때 하는 게 차라리 좋다. 왜냐? 네. 경제성이 좀 떨어지더라도 차라리 그걸 하고 딴 걸 받으면 돼요. 그렇죠. 우호적인 관계를 네, 위해서. 딴 거 받으면 되는데 어차피 우리나라는 카타르한테 매년 천연가스 엄청나게 사거든요. 카타르한테 좀 미안한 얘기지만 카타르한테 좀 미안해 한번 봐줘 하고 너네도 트럼프 대통령이 다 비행기 갖다 바치잖아. 우리도 이거 갖다 바쳐야 돼. 이렇게 하면 통할 거야 아마. 카타르도 오케이 할 거거든요. 예. 그리고 카타르가 우리나라 엄청 좋아해요. 중동의 아랍 국가들이 우리나라를 너무 좋아합니다. 오, 그래요? 네. 네. 진짜 우리나라 옛날에 처음에 우리나라 코로나가 두 번째 중국 때문에 네. 그게 중국 옆에 있어가지고 코로나가 두 번째 걸렸잖아요. 그때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카타르의 모든 고층 빌딩에다가 한국 사람들 힘내서 한글로 써놨어요. 오. 그래서 전광판을 돌리는 네. 나라들이에요. 어. 이 나라들이 충분히 이해해 줄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알래스카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하면서 같이 가야 되는데 관련주들의 이제 철강업계 타격은 불가피한데 예. 여기 관련주들은 오늘 분명히 밀릴 거라고 제가 아침에 어제 사실 얘기했어요. 어제 여러분 그 아래 하단 QR코드 스캐너 들어오시잖아요. 저 주말에도 안 쉬어요. 주말에도 안 쉬는데 주말에 안 쉬어서 어제 밤에 제가 뭐라 했냐 분명히 밀린다. 근데 그 밀 때가 매수 타임입니다. 오. 특히 알래스카 프로젝트 관련주들은 그때 봐야 된다. 라는 얘기를 좀 드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차기 정부가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누가 돼요. 네. 되면 알래스카 프로젝트가 경제성이 있을지 없을지는 과연 임기 내에 결판이 날까요? 안 날걸요? 않을걸요? 네. 그러면 일단 하고 보겠죠. 음. 하고 당장 협상에서 땅 카드를 받으니까. 예. 그럼 협상 잘했다는 얘기 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할 수밖에 없어요. 아, 네, 그런 약간- 아이디어로. 네, 예. 아니 이거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알래스카 프로젝트는 어떻게든 해주려고 노력할 거예요 아마. 네. 그리고 우리가 또 일본한테 지는 거 되게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일본이 한다잖아요. 그건 안 되죠. 일본이 한다니까 우리도 해야지. 음. 별 수 없어요 우리도. 그래서 이제 좀 반강제로 하는 건데 그래서 저는 중장기적으로 보면 차라리 이게 좀 더 낫고 그 다음에 네. 미국한테 살살 달래가지고 야 철강 쿼터제 하자. 철강 어느 정도 쿼터제 하자. 그러면 이거 다시 돌아 나온다. 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근데 이제 지금 그래서 이제 국내 철강업계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최근에 포스코 관련주들이 막 오르더라고요. 제가 그때 한 얘기가 뭐냐면 포스코가 이렇게 2차전지로 엮여서 지금 있는데 올라올 때 매도하자. 차라리 그냥 중소형에서 관광 관련주들, 관광 관련주. 관광 가스관 네. 이런 관련주들을 좀 위주로 보자라는 얘기 계속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물론 현대처럼 거기다 이제 전기로 만들어서 미국에서 직접 생산한다고 하잖아요. 생산한다고 하는데 그 현대제철 얘기고 어차피 현대제철은 현대차에다 납품해야 되니까 철판 이제 철강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이제 알래스카 프로젝트를 집중적으로 좀 보는 게 좋을 거라 보고 있는데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종목을 그래서 가지고 나왔는데 일단 최근에 이제 그래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철강업계 가동률 추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트럼프 일기 때입니다. 트럼프 일기 때 미국 철강업계 가동률이 엄청나게 올라가다 갑자기 떨어지죠. 이때 어느 때입니까? 코로나 때. 코로나 때. 어차피 아무도 뭐 안 사는데 네. 떨어졌겠죠. 근데 다시 올라왔어요. 다시 올라왔는데 가동률이 점점 떨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떨어지고 있었는데 최근에 트럼프가 이 정책하고 이제 미국 철강업계 특히 US 스틸에서 가동률이 올라왔습니다. 올라왔고요. 그다음 미국 철강업 제품 수입 물량 증감률을 좀 보자면 미국 철강 수입 물량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 철강 수입 물량이 지속적으로 현재 지금 이제 우하향하고 내려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려온 상태고 YOY로 봤을 때도 연율로 봤을 때도 지금 현재 하락 감소하고 있는 상황인데 전체적으로 이제 미국에서 철강 수입 줄이고 자국가 쓰려고 노력하고 지금 그런 상태다. 미국은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철강도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우리나라에서 팔아라라는 얘기인데 저는 이제 여기다 이제 얘기 좀 드리고 싶은 게 미국 도대체 왜 이럴까요? 미국 도대체 왜 자꾸 자기 나라가에서 생산해서 하자고 할까? 여러분 미국의 그 평균 그 GDP가요 4만 달러예요. 4만 달러면요 1인당 4만 달러면 지금 우리나라보다도 약 1.5배가 비쌉니다. 인건비만. 그러면 철강 단가 자체도 비싸겠죠. 그렇죠? 그리고 철강 단가 도대체 그러면 미국은 일자리를 여기다가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럼 그렇게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포스코를 제가 그 탐방을 가봤거든요. 포스코가 요즘에 집중하고 있는 게 뭐냐면 AI를 통한 원가 절감, 사람을 쓰지 않는 그런 철강 산업을 현재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포스코가 이익률이 좋아요. 되게. 예. 원가 방어가 잘 되기 때문에. 근데 결국은 미국도 그렇게 가지 않을까요? 그럼 그렇겠죠. 어차피 고용 효과는 없어요. 근데 트럼프가 이걸 모를까요? 알아요. 압니다. 재정 적자. 원래 미국은 항상 재정 적자예요. 그다음 경상수지 적자. 미국 원래 경상수지 항상 적자예요. 그럼 미국은 왜 안 망하냐? 금융수지가 흑자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미국에서 돈을 벌어요. 벌면 다시 미국한테 맡겨요. 이 돈을. 미국 투자한테 맡기고. 예. 그게 다시 미국으로 가요. 이 돈이. 그리고 여러분 애플 아이폰을 사잖아요. 그러면 중국에서 팔아요. 그 돈이 어떻게 돼? 송금이 다시 애플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금융수지가 대규모 흑자이기 때문에 미국은 절대 안 망하는데 트럼프가 이거 압니다. 아는데 트럼프는 왜 이걸 할까요? 오로지 정치적 목적. 적을 하나 두고 결집해서 자기가 대통령 하고 싶은 거예요. 4년인데 하고 싶은 거고. 아, 편가르기를 하고 싶다는 말이죠. 당연하죠. 왜냐하면 이제 네. 외부에 적을 둬야 자기네 편이 공고해지기 때문에 아하, 예. 이걸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계속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그 외부의 적이 이제 드러내놓고 너무 협상 잘해주고 잘해주면 자기한테 되게 잘해주면 좋아하거든요. 맞아요. 네. 예, 예전에 이 트럼프 일기 때를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트럼프 일기 때 트럼프가 문재인 대통령 때 그랬대요. 이건 내가 주도해서 하는 북핵 협상이다. 나 무조건 내가 앞에가 나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때 우리가 이제 트럼프 그때 문재인 정부에서 그때 뭐라고 발표했냐면 트럼프한테 노벨 평화상을 줘야 된다. 아, 맞아요. 기억났어요. 네, 라고까지 예. 해가지고 트럼프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트럼프가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때 트럼프가 어떻게 했냐면 한국 미사일 탄두 중량 사거리 다 폐지해. 그래서 우리나라 만든 게 현무4, 현무5 미사일이고 그 미사일이 중국 전역을 사정권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미사일 못 만들었잖아요. 우린 중국하고 전쟁하면 우리는 무조건 맞아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때 트럼프가 탄도 중량 그다음에 미사일 사거리 폐지해 주는 바람에 중국 북경 베이징 청도 상해를 조준해서 약 5,000발의 탄도미사일을 쏠 수 있게 지금 만들어 놓은 상태라서 중국이 이제 아무 말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저는 이제 트럼프가 이렇게 비위만 잘 맞춰주면 되게 시원시원하게 주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저는 차기 정부가 이렇게 철강이나 이런 것도 이런 문제로 참 풀 수 있다. 근데 다만 그게 좀 시간이 좀 걸릴 거다라는. 왜냐하면 이제 새로운 정부 나와서 이제 막 협상이 시작하면 이제 막 트럼프도 이제 두 번째 해봤으니까 네, 예. 트럼프 아마 이 생각할 거야. 아마 지난번에 쟤네들 입 바른 소리 들어가지고 내가 귀가 얇아가지고 혹해가지고 너무 많이 줬는데 이번엔 좀 덜 줘야지 벼르고 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번에
협상이 좀 쉽진 않겠지만 그래도 철강 알루미늄 관세 다시 쿼터제를 부활시킬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네. 철강 관련주들 중소형주 위주로는 우리가 올해 이제 타격은 있지만 관광 관련주 알래스카 프로젝트 관련주로 좀 보자. 그래서 제가 종목을 가지고 나왔는데 네. 처음에 좀 길었죠. 아니에요. 재밌었습니다. 네. 네. 트럼프 대통령 얘기하면 저는 이제 꼭 이 트럼프 대통령 실체를 좀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항상 사람들이 좀 오해하는 분이 너무 많아요. 어떤 부분을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 대통령이 당선되면 그랬어요. 자기가 나는 정치인만 내각에 장관을 시킬 거다. 하자마자 절반 이상이 민간인이었죠. 그러니까 숨도 안 쉬고 거짓말하신 분이에요. 진짜 그런 진짜 숨도 안 쉬고 거짓말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정말 이게 그 얼굴에 그 철판이 어마어마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거 까딱도 안 합니다.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 좀 제가 연구를 많이 했어요. 진짜 네. 이분 자서전도 한 3번 보고. 오, 그래서 제가 진짜 이 부분에 대해서 좋아하시는 거 여러분들 아니에요? 그 정도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싫어하지 않습니다. 예. 싫어하진 않는데 인생이 거의 뭐 이 사람 인생이 거의 좀 심하게 좀 얘기하면 프로들은 이런 얘기 하면 방송에서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예. 여튼간에 히든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이 관광 관련주인데 이 종목이 관광 관련주인데 관광 관련주도 중요하지만 가스관을 합니다. 그럼 알래스카 프로젝트를 하면 가스관을 거기다가 그 긴 거리를 가스관을 매설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어마어마하게 매설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게 과연 미국 업체가 할까요? 미국 업체 거의 안 할 것 같은데 저는 한국 업체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회사는 안 할 수가 없다. 안 할 수가 없다. 자, 그리고 이제 이 회사가 안 할 수가 없는데 이 회사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 두 번째는 뭐냐면 저 PBR 관련입니다. 예. PBR 제가 계산해봤는데 네. 0.32배. 오. 0.3 이하가 더 좋은데 0.3 이하 너무 없고 네. 코롱 정도밖에 없어요 현재. 그리고 0.32배면 와 이거는 진짜 거의 PBR 바닥 수준이고요. 그래서 대통령이 누가 되든 간에 우리나라에서 그런 밸류업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 밸류업 정책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겠고, 그럼 이제 두 가지가 좀 걸려 있죠. 그다음 알래스카 프로젝트까지 걸려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 종목이 조금 더 빠르게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종목의 이제 차트를 보시면은 이게 지난번에 한번 올라왔어요 알래스카 프로젝트로. 그 다음에 조정받고 이렇게 한 번씩 튑니다. 이렇게 힘을 한 번씩 솟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지금 괜찮은 자리라고 보고 있고 오늘의 이 조정이 매수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예. 지금 현재 이동평균선들 정배열돼 있고 이 60일 이동평균선만 돌파하면 정배열이거든요. 여기만 돌파하면 정배열인데 돌파 직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다시 반등 나오면 돌파하기 때문에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최근에 해보시면 이게 기간 수급이거든요. 기간이 거의 왕창 사고 있습니다. 왕창 사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 기간이 그냥 살까요? 쓸데없이 사진 않을 거고 외국 투자자들이 이 종목을 사진 않아요. 외국 투자자들은 포트폴리오상 철강 업체들을 투자할 때 중국 업체들 위주로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시아권은 그렇기 때문에 원래 외국인도 사지 않는 종목인데 기간이 이렇게 산다는 건 충분히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세한 가격 전략과 투자 전략은요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요 제가 이 종목명하고 같이 해서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관광 관련주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까지 들어봤어요. 김정철 전문가님과 이 방송이 끝난 후에도 종목에 관한 이야기, 시장 이야기 조금 더 시원하게 나누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QR코드 통해서 지금 바로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11시에 팍스 인베스테이너 꼭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